거만한 하인.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하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몰래 선비 같은 놈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는 몰랐다. 한 집안의 정자를 지키는 사내 하나. 말수가 적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글씨를 쓰면 군자 같고 귀신병도 손만 대면 낫게 한다는 사람. 그 이름도 확실치 않은 사내를 사람들은 그저 최영겜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이름 뒤에 감춰졌던 진짜 이야기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에 의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그 낯설고도 깊은 침묵 속에 감춰졌던 사내 최영겜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막연한 전설이 아니고 뚜렷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야. 경상도 양동 가문에 있는 우리 종가가 워낙 큰 데다가 연못도 많고 정자도 많거든. 그래서 그 정자 관리를 맡아주는 사람이 늘 필요했지. 고향이라 해야 할지 고직이라 해야 할지 모를 그런 관리인인데 그 사람이 정자의 문단속부터 물길 관리, 양반댁 잔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거라. 어느 날 어떤 사내가 아내 하나 달랑 데리고 남부여대로, 그러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돌며 종가에 찾아왔는데 먹고 살 길을 찾아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더러 정자 관리를 맡기기로 했지. 그렇게 되면 면마지기에 논을 붙여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집안 심부름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사내는 최 씨라고만 했어.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고 족보엔 이름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최영겜이라고 불렀지. 영겜이란 말이 원래 하인을 약간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점잖아서 뭐 괜찮은 사람 같다 싶었는데 사람을 오래 겪어보니까 좀 뻣뻣하고 무슨 일이든 허리를 숙이거나 굽실거리는 법이 없었거든. 그래도 사람들은 늘 최영겜 여봐라 하며 부려먹었지. 누구 하나 그의 속사정이나 내력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저 종가에 붙어 사는 무슨 정자 관리인쯤으로만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종가의 어른 중 한 분이 병이 나셨어.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개꾸라 부르던 병이었지. 열이 오르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오한이 나고 몸은 벌벌 떨리는데 아무리 한약을 써도 안 듣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개꾸 걸린 사람도 최영겜이 손만 대면 뚝 떨어진다 카더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소문이 나날이 퍼졌어. 그 집안의 어른도 마침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지. 아이고, 이거 내가 개꾸에 걸린 게 분명하다.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으니 저 최영겜 좀 불러오너라. 개꾸를 잘 물린다 하니 불러서 병 좀 낫게 해야겠다. 하인들이 부랴부랴 달려가서 정자에 있는 최영겜을 찾았지. 최영겜, 서방님이 아주 위독하십니다. 제발 가서 병 좀 물려주소. 그랬더니 최영겜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어. 가자. 그 목소리가 참 묘했대. 크지도 않은데 듣는 사람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힘이 있었지. 그리고 그가 조용히 안채로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는 병든 어른이 아야 아야 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 제가 개꾸를 물리칠 수 있기는 한데요. 최영겜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 개꾸라는 게 원래 죽은 양반 귀신이라든가 그런 귀신이 몸에 붙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욕을 많이 퍼부으면 그 귀신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지. 욕을 해서 병을 고친다니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거든. 병든 어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 이러나 저러나 내 병만 좀 낫게 해다오. 방법이 뭐든 좋다. 그러면 바가지 하나에 밥덩어리랑 몇 가지 물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최영겜은 차분히 말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하인들은 서둘러 밥을 짓고 바가지에 이것저것을 담았지. 바가지엔 따뜻한 밥 한 덩이, 말린 고추 한 줌, 술 한 잔, 그리고 낡은 혼이불 조각까지 들어갔어. 곧이어 최영겜이 문 앞에 서서 환자를 불렀지. 이리 나와 앉으시지요. 그래야 객귀가 제풀에 나갑니다. 몸이 성치 않던 병든 어른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정자관을 쓴 채로 바깥 평상에 나와 앉았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최영겜이 바가지를 툭 치더니 그 안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지. 이 내 아들놈 귀신아. 도대체 뭘 얻어먹겠다고 여기 붙었느냐. 밥 한 술이라도 내 놈 입에 들어간 적이 있더냐. 내가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이 사람한테선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었을 것인즉 뭐가 아쉬워서 여기 붙어 있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소리가도 기가 막혀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지.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 욕을 듣고 있던 환자가 눈을 부릅뜨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거든. 애따, 이놈아, 이 더러운 놈 같은 게. 그러더니 근처에 있던 잿더리, 술병, 베개까지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던지려고 했지. 그때 최영겜은 차분하게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
객구는 다 달아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데 진짜로 환자가 얼굴에 열이 가시고 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어. 기침도 줄고 몸도 덜 떨리고 정신이 맑아졌지. 그런데 병은 나았지만 욕을 한 바가지 들은 건 또 사실 아니겠소. 환자는 그제야 정신이 들면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저놈을 때려 죽이겠다 하고 소리쳤지. 그러면서 다시 재떨이를 집어 들려 했는데 최영겸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욕으로 병 고치는 최영겸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떠들고 다녔어. 그리고 한참이 지나 종가에 혼례가 있었을 때였어. 대구 옥골 최씨 집안에서 사돈이 오고 양반 어른들이 상석에 나란히 앉아 잔을 나누고 있었지. 그때 사돈 중 한 어른이 문 밖으로 오가며 잔심부름을 하는 종가 하인을 힐끔 보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 저기 있는 사람 혹시 성이 최씨요? 그렇소. 다들 최영겸이라고 부르오. 아니면 최노인이라거나. 그 말을 들은 사돈 어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지. 저 사람 우리 집안에서 몇 촌 되는 혈육입니다. 젊을 적에 집을 나가 행방을 몰랐는데 설마 여기 와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오?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입을 쩍 벌렸지. 아니 그러면 최영겸이 양반이었다는 말이오? 쌍놈이 아니었구먼. 사람들이 뒤숭숭해지고 사돈 집안 어른들은 이 일을 어쩌나 하고 난감해하던 그때 최영겸이 잔잔히 웃으며 말했어. 제가 살 곳이 없어서 떠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사실 돈을 좀 모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참. 그리고는 그날 밤 짐도 많지 않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꾸려 새벽 딱 울기 전에 조용히 종가를 떠났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딱 하나였지. 이제 일은 다 마쳤으니 가봐야겠습니다. 그 후로 최영겸은 다시는 양동 종가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오랫동안 수군거렸어. 그 양반 참 대단했지. 정체불명이었지만 품격 많은 군자 같았어. 결국 진짜 양반이었구나. 그렇게 최영겸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떠난 그러나 모두의 기억에 남은 사내로 전해졌단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육효 겨루기. 세상을 읽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는 경험으로 배우고 누군가는 책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또 누군가는 점을 통해 운명을 엿보지요. 어떤 이들은 말해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웃으며 대답해요.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 두 명의 현자가 길을 떠나요. 한 사람은 노련한 지혜로 가득 찼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깨우치려 애쓰는 제자였어요. 소 한 마리가 일어나는 순간도 저녁에 올라올 음식 한 그릇도 그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점괘는 과연 미래를 맞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풀이하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두 현자가 펼치는 재치와 통찰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늘 함께 다니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황소 두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보았어요. 한 마리는 검은 소, 다른 한 마리는 누런 소였어요. 사명당은 궁금해서 서산대사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저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날까요? 육효를 한번 뽑아봅시다. 서산대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뽑아보게. 사명당이 육효를 뽑아보니 불화자가 나왔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불화자가 나왔으니 붉은색과 관련 있는 누런 소가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서산대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날 것 같은데? 사명당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스승님. 잠시 후 두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러더니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사명당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불화자가 나왔으니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서산대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풀이를 제대로 해야지. 불이 붙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꽃이 붙기 전에 연기가 먼저 피어나지 않느냐? 연기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야 불꽃이 붙는 법이지. 사명당은 그제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검은 소가 연기처럼 먼저 일어나야 했던 것이네요.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우연히 어려운 집을 만나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집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저녁을 기다리며 사명당이 또 육효를 뽑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스승님, 오늘 저녁에는 무엇이 나올지 한번 점을 쳐봅시다. 서산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게. 사명당이 육효를 뽑아보니 뱀 사자가 나왔어요. 그는 확신하며 말했어요.
뱀 사자가 나왔으니 길게 늘어지는 음식이 나올 겁니다. 국수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마침 저녁을 준비하던 집주인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사명당은 자신 있게 국수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산대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지짐전인데? 사명당이 깜짝 놀라며 보니 정말 국수가 아니라 부침개가 나왔어요. 그러자 그는 당황하며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국수를 준비하지 않고 부침개를 하셨습니까? 집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수를 하려고 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반죽이 묽어졌습니다. 밀가루를 더 넣으려 했지만 부족해서 그냥 부침개를 해버렸어요. 사명당은 멍해졌어요. 어찌 된 일입니까? 뱀 사자가 나왔는데 왜 국수가 아니라 부침개가 나온 것이죠? 그러자 서산대사가 또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 풀이를 다시 생각해보게. 뱀이 기어갈 때 언제나 길게 펴져 있는가? 뱀이 밤에 잘 때는 몸을 둥글게 말고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은가? 또아리를 튼 뱀의 모습이야말로 이 부침개와 같은 모양이 아니겠는가? 뱀 사자는 풀이를 잘해야 한다. 사명당은 탄식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또 틀렸군요. 저는 매번 스승님께 지는군요. 그날 이후로도 사명당은 여러 번 점을 쳤지만 서산대사의 깊은 통찰 앞에서는 늘 깨달음을 얻어야 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재치 있는 대화와 점괘 풀이를 통해 지혜를 나누며 세상을 유유히 떠돌아다녔다고 해요.